고구마 정치로 답답해진 속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사이다톡, 오늘은 김진애 전 의원 그리고 신인규 민신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에너지입니다. 네, 요 조합으로는 저희가 사실 처음 모셨는데 원래 네 명의 청년 정치인들이 하는 코너라고 해서 이제 숫자 4를 넣어서 저희가 사이다톡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고정 출연자분들 다 재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제 고구마 대신 사이다다 이걸로 네. 저희가 조금 어조를 바꿔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의원님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그 멤버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지금 너무 강렬한 존재감에 잘 된 것 같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떠세요? 두 분 함께 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완전 여기서 그래서 지금 난 처음이신 거군요. 항상 제가 하는 게 처음 해보는 건 꼭 해보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어. 그래 한번 해보자. 예. 어쨌든 의원님이 정치 선배시잖아요. 그렇죠. 예,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 평 한 번씩 이렇게 나눠주시고 얘기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국힘에 있기에는 너무 바르고 균형 잡힌 정치인이다. 이거 칭찬이죠. 잘하셨고요. 예. 창당 빨리 하시고요. 응원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은요? 그래서 저도 뭐 탈당한 거를 다들 축하하시니까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김진애 의원님은 항상 그 사이다 초강력 탄산으로 항상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방송에서 이렇게 즐겨 뵀었고요. 그리고 예. 또 오늘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두 분과 신선한 조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모든 뉴스와 시사 프로를 강타한 현안,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김건희 뇌관을 제거하지 못한 통제불능의 권력투쟁. 아, 예. 세죠. 그 해주신 말씀에 지금 모든 게 약간 담겨 있는 것 같은 일가를 해주셨고요. 위원장님은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뭐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대전이 마무리됐다라고도 보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본선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뇌관이 남아있다고 얘기해 주신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갈등의 요인이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대통령의 배우자, 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총선까지 단 한 발자국도 지금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검찰에 있을 때는 그냥 문 닫아버리고 퇴근할 때 그냥 조용히 밤에 나가면 됐거든요. 네. 기자들을 피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치부는 출근 때부터 퇴근 때까지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마이크를 들고 다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피해 나갈지 이게 한 하루 이틀은 입장을 회피하면서 넘어가겠지만은 앞으로 영원히 피할 길은 없다. 그래서 전 갈등의 내관이 아직도 살아 있다라고 봅니다. 무슨 영원히까지 얘기하세요. 며칠 안 남았을 걸. 아니 뭐 뇌관이 남아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네. 이 봉합에 대해서 쇼다, 뭐 약속 대련이다, 많은 사실 해석들이 그거 있었잖아요. 다 거짓말이었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한 거는 봉합은 맞고요. 그리고 그 봉합은 봉합이라고 그러기보다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그러니까 수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셨다. 뭐 이런 얘기면 드디어 수그리고 들어오는구나. 거기에서 그 안에서의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그 자리에서는 그래도 반말을 하지 말으셔야지. 같이 가자. 뭐 같이 가지. 뭐 이런 전해진 얘기하는 말들은 거. 다 반말이긴 그냥 했죠.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직에 관련된 존경을 좀 표하시는 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어저께는 실제적으로 수그린 모습이었고 네. 지금 봉합이 필요한 거는 용산보다도 오히려 비대위원장 쪽이었고 근데 지금부터 오히려 싸움은 이제 더 커질 겁니다. 지금 네. 양쪽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제 큰 수를 쓰느냐 지금 이제 암수가 대단할 겁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속마음 어떻게 읽으십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내가 그동안은 그 서초동의 편집국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잘 언론 플레이 잘했는데 내가 이번엔 좀
너무 잘못 건드렸나 뭐 이런 생각도 할 거고요. 음. 그런가 하면은 그거 안 하고서는 버틸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이거예요. 한동훈 일단 어떤 경우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이 됐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자기가 했다. 네. 만약 여기서 쫓겨나더라도 저는 뭐 쫓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쫓겨나더라도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냥 뭐냐면 이렇게 뭐 그냥 수그리고 이러는 거 가지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장면이 곧 올 거예요. 근데 예.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랐어요. 저는 사실은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사이에 예. 공천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져지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 마무리 져지면서 그러면서 한번 기회가 있겠다 싶었는데 조금 빠르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위원장님 뭐 어떻게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견된 갈등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있습니까? 보세요? 지금 공천권을 행사하는 권력을 놓고 싸우는데 현직 대통령과 미래 네. 예비 대통령 후보 뭐 이분들 사이에서 그 힘겨루기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갈등을 약속 대련이라는 식으로 음모론과 기획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정치공학적인 시각이다라고 저는 봤었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주장을 강하게 저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본질적으로 공천권과 대통령 배우자를 놓고 쟁점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네. 이걸 약속 대련이라고 해버리면은 대통령과 윤석열 윤석열과 한동훈 위원장은 얻는 게 하나도 없이 네. 현직 대통령이 당무장악이라는 실정법 위반으로 나중에 감옥을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걸 누가 약속 대련으로 이런 걸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고요. 그게 근데 이준석 대표의 한계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 정치공학의 눈으로 보면 다 모든 게 기획과 음모로 보이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예.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기가 더 세다고 저는 봅니다. 기가 세요. 둘이 싸울 때 기가 예. 세고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문법에 너무 익숙하지가 않고 매우 미숙한 정치력을 지금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검찰 DNA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상명하복과 공무원에 젖어 있는 그 20몇 년 넘게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네.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도 쫓아내는데 능하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짜고 쳐서 올렸는데도 또 내리는데도 능하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인기가 있고 선거 앞뒀다는 특수성은 있지만 자기가 못 먹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밥상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임기가 3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줄 게 많고 또 현재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일합을 겨룰 때 전 앞으로 갈등이 계속 있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우세승 내지는 판정승으로 전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네.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믿는 거는 약간의 그 대중적인 지지, 미래 권력으로서의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이 총 조명을 통틀어서 해줬죠. 이제 조명해주고 지금도 응원을 해주는데 제가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게 언론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역시 칼에는 못 당한다. 검찰 권력이 훨씬 더 세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셨어요. 역시 근데 이게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칼이 펜보다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단기 싸움에서는 정확하게 한동훈 위원장은 패할 거예요. 당연히 이제 당연히 윤석열 승인데 대통령 승인데 요게 이제 총선 이후에는 이제 또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총선 이후에는 지금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는 하여튼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를 해보고 나야 조금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하는데 저는 이제 하여튼 요새 이 싸움을 보면은 그 정말 서울에 보면서 영화 서울에 보면서 전두환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사안마다 노태우는 막 흔들리잖아요. 네. 야 친구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고민하는 모습이 이러는데 다 보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전두환이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네. 그 장면 연상이 됩니다. 현실과 좀 대비가 되시면서 네, 이렇게 네. 오버랩되는 부분도 그런 게 있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90도 인사는 이미 대세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갔다라는 거를 좀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자리가 있습니까? 이 윤한 갈등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두 분 다 윤 대통령 쪽에 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끊어졌습니다마는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90도 인사는 네. 그건 뭐 이유 여하 붙일 게 없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도 90도 인사한다는 얘기도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 다 필요 없고요. 어제 네.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도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가서 그렇게 90도로까지 인사하는 모습은 어제 TPO에는 맞지 않았다. 약간의 당당함을 주면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야 되는데 네. 완전히 그 한 장면으로 게임이 끝나 보였고 그리고요. 예. 저는 정말 아마추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거기에는 어저께 국힘의 비대위원장으로 간 그쵸. 거거든요. 예.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중에 하나지만 일찍 갔단 말이죠. 예. 3, 40분 일찍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대통령의 동선 파악하고 버스에서 기다릴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상인들을 만나러 갔어야 돼요. 거기서 민원도 듣고 왜냐면 재난 현장을 간 거기 현장을 때문에. 간 거니까 현장 듣고 다 저거 하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네. 거기서 그러면은 김태흠 지사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민생을 챙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그렇게 보여줬으면은 비대위원장도 살고 대통령도 사는데 근데 지금 오히려 재난 현장이 이런 봉합쇼의 장이 된 거냐 비판이 나온 바로 그게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연결돼서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요 말씀도 맞고요. 네. 과거에 그 꽃꽃장수라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김정은 그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났을 때도 목을 수그리지 않으면서 인사만 해서 꽃꽃장수라는 그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장면도 아무리 검찰 선배고 사적인 관계 또 내지는 본인이 이번에 좀 마음이 불편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90도로 인사를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위치가 아닌 거죠. 본인이 비대위원장이고 지금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가서 좀 돌아보고 보고하면서 대통령과도 좀 어느 정도 대등한 모습을 보여줘야 미래 권력으로서의 이미지가 잡히는데 네. 완전히 굴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어제 그 행태는 너무 좀 정치적인 감각이 좀 매우 부족해 보였던 거 아닌가. 너무 비굴해 예. 보였어요. 예, 참 좀 기분 보기가 나쁘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 두 부분의 평가가 좀 비슷하신 것 좀 같습니다. 아니, 안쓰러워 너무 보일 바르다니까. 국힘에 있기에는 너무 바르고 균형 잡혀 있다니까요. 의원님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진영이 달라도 이렇게 예. 의견이 일치되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러지 말고 그래도 그렇게 바르고 균형이 잡히면 민주당 쪽이 날걸요. 여기서 이렇게 영입제의를. 그것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아니 왜냐하면 저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디 가나 권력 예. 투쟁이 있고 그 안에 또 권력 게임도 있고 또 뭐 주류도 있고 비주류도 있고 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지켜야 될 본분과 그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거를 그거를 표현하고 하는 거를 해야 네. 그러면 자기 자리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다 휘저어 놓는 대통령도 너무 한신무인 지경이고 왜냐하면 그거 지금 정당 민주주의를 흐트러 놓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무 개입 논란 민주당에서도 법적 조치를 뭐 검토하겠다까지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유사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공천을 위한 그 한두 자리 여론조사를 돌린 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공판 검사로서, 그러니까 네. 검사로서 이제 그 사건을 지휘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그때 징역을 3년 구형했습니다. 근데 네. 법원이 2년형을 선고했거든요. 근데 그때의 논거들도 이 정당의 대통령이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예. 하면서 구형을 3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예 비대위원장을 꿇어 눕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이관섭 실장을 통해서 비대위원장 사퇴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번이 당무 개입 논란 또 처음이 아니었어요. 처음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위법 사실들이 더 많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상태만 가지고도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가벌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은 내란 또는 외환 외에는 이제 불소추 네. 특권이 있기 때문에 면제가 되지만은 이거 임기 끝나고 나서는 다 처벌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왜 그런 행위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요 말도 바른 저는- 말이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거기다 조금 더 좀 더 저기 한층을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가셔야 됩니다. 항상 조금 더 가셔야 되는 게 저는 뭐냐면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리고 이거를 누구의 입으로 확인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으로 확인한 거 스스로 아니에요. 인정하면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그래서 저는 그때 벌써 저게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데 나는 국민을 위해서만 가겠다. 예. 근데 그런 얘기를요. 솔직히는 정당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그러면은 절대
절대로 바깥에 밝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기 어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했을까? 한동훈 저기는 거기다가 그 자리에서 거기다가 이거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저거 하는 그 자리에서 이걸 물어봤다 그러잖아. 이거 대통령의 뜻 맞습니까? 예. 그건 뭡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벌써 여기에 다른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윤석열의 뜻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뜻이든가 네. 이거에 대해서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한 거죠. 예. 왜냐 평소에 그걸 다 아니까 그 사람들의 관계나 그 사람들의 성정이나 기질을 아니까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게 야 이런 게 근데 다 바깥에 나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어지는 질문 그래서 하나 제가 예. 그거 질문. 저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너무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유관섭 비서실장이 여기에 나와 온 것도 사실은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너무 많이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거가.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거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대통령실 소속입니다. 지금도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또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내가 그 아끼는 부하한테 뒤통수 맞는 이런 소리까지 듣고 했다고 다닌다. 하죠. 그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밖에 없어요. 누가 감히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아니 저는 근데 왜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면 네. 아니 나는 한동훈 저녁은 간두세. 내가 왜냐면 뭐해서 했냐면 저게 만약 나중에 탄핵이나 뭐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 증언을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그런 거에 언론한테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예. 그러면 그거 얘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마찬가지지만 거지. 오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금 오늘 또 감형돼서 항소심 또 나왔거든요. 2년형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이 그때 김기춘 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대통령의 위법 불법을 막지 못하면 참모들이 네. 거기에 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할 수 없으니까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때 김기춘 전 실장도 왕 실장으로 그렇죠. 왕 불렸잖아요. 실장이 책임 같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분신술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손과 발이 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이관섭 실장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인정해 버림으로써 뭐 언론 플레이든 아니면은 뭐 경고장을 날렸든 간에 네. 실정법 위반 문제는 남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관섭 실장부터 해서 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그 개선들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직권남용이 같이 적용이 돼요. 이번 건도 위험하다고 보시는 이거 거고. 나중에 그럼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지가 그럼요.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이게 정말. 여기서 그럼요. 저희가 또 하나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김경률 비상대책위원회 거취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봉합은 뭐 언거주춤 됐다고 하지만 이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뭐 마리 앙따네트에 비유했던 부분 또 공천이 사천인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됐던 부분에 단초가 됐던 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들인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거취가 혹시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냐 물으니까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 이제 한 위원장은 딱 선을 잘라서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렇게 심한 말까지 한 것도 아니에요.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한 건데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국민의힘에 좀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오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양두국이라는 사자성어만 써도 당대표한테 징계해가지고 내쫓는 당인데 여기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유한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 당에서는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이거 농담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민심의 아주 일부만 전달한 거거든요. 네. 사과할 필요가 있다. 부적절해 보인다 정도인데 이것도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민심은 사과로 끝날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주체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좀 수사 처벌해야 된다는 댓글도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저희도. 수사 사안이고 이걸 수사 안 하면 대한민국에서 뇌물 같은 건 합법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고위공직자들한테 다 가서 백 사주고
가지고 청탁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뭐 사과가 필요하고 마리 앙뚜아네트 비교에 따라서 이걸 뭐 잘라내고 뭐 내보내고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걸 네. 극복하라고 비대위원들 보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텨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너무 바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는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저는 좀 정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이게 정당에서 정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솔직히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마리아 앙뚜아네트 얘기를 꺼낸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왜냐하면 보세요. 거기다가 붙인 말도 뭐 사치며 음. 나자판 사생활이며 이런 또 수사업까지 붙였단 있었어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굉장히 왜냐하면 저는 정치인이면 왜냐하면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간한 정무적인 판단에서 왜냐하면 저는 국민적인 판단에서는 이제 우리가 달리 보는 건 다르게 보는 거고 예. 우리가 보통 엔간한 정무 쪽에서는 당장 비대위원 사퇴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정무적으로는요 항상 바른 말을 했어도 그 바른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른 말을 했어도 그게 정무적으로 문제가 돼야지 됐으면은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게 그게 정무적인 할 수 없어요. 정당에서의 저걸 할 때는. 근데 예. 이거를 지금 김경률도 받아들이지 않고 한동훈 한동훈도 위원장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사퇴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무적이라는 판단도 사실 정무적이라는 것도 대통령실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보다도 당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들이 예. 독립된 지금 정치인으로서 자기 발언을 자기 책임하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물론 이걸 뭐 정무적으로 봐서도 그만두라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 정도의 표현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불만과 이 지금 의구심이 부글부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전달한 참고 차원으로 봐야 그렇죠. 된다는 근데 그게 말씀이신 좀 이제 거죠. 서툴고 조금 이제 정치 초보다 보니까 미숙함은 있겠지만은 이것 정도도 용납이 안 된다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몰래카메라 나왔을 때 네. 진작에 대통령실이 조치를 했어야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까지도 숨어 있으니까 비대위원 입장에서는 아니 저는 이 정도 얘기는 해도 통할까 말까다. 네. 이럴 때는 또 이건 굉장히 차이나요. 제가 평소에 저는 꽤 제가 청년 가산점을 받아야 된다고 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좀 세고 예.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확실히 제가 경륜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다르신 부분. 왜냐하면 이거는 확실히 저도 왜냐하면 여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렇잖아 이상민 장관 왜 본인이 스스로 사퇴 안 하느냐. 예.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좀 나가다오. 그때 이태원 참사 이게 때.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김경률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원이라고. 기본적인 말하자면 예의 범절, 도의적인 거 이런 점에서 이런 거는 서툴다, 미숙하다 이런 예. 걸 가지고 그냥 넘어갈 그런 거는 아니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만은 네. 뭐 이거는 뭐 저기 뭐 조금 더 있으면 알고 난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거는. 이런- 아니 뭐 본인이 조금 더 살아남으려 그러면 사퇴하는 거고 예. 조금 더 살아남지 않고 더 가볼 때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더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 네.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정말 비상 상황이라 온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민심을 안 들으면 전 들을 때까지 벽을 깨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예. 오히려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래야 저는 집권 여당도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민심을 들을 텐데 대통령 권력 무서워가지고 그냥 정무적으로도 안전한 말만 하고 그러고 앉아있을 거면은 거기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퇴할 진짜 이유도 없다. 진짜 직을 걸고 진짜 정치 다시는 안 할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서 소신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외쳐도 될까 말까인데 아유, 네. 내가 절대로 신영규 비대위원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지금 정무적 책임을 안 질까 그러니까 봐. 정무적이라는 판단 자체는 굉장히 이건 뭐 사후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 저는 이 정도의 지금 표현을 해도 안 듣거든요 대통령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다 같이 공멸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볼 때. 네. 공멸을 지금 저는 그냥 웃으면서 꿀잼각으로 보고 있는데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예요. 이게요. 지금 약간의 봉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률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자라는 네. 약간 용산에서
약간 건드리지 말자라고 그건 내버려 두자. 오히려 그 사퇴를 아니, 더 요구할 그러면서.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요거를 사과를 좀 축소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좀 녹여서 뭐 김건희 여사는 죽어도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텔레그램도 해가지고 네. 사과하면 더 저기 야당이 나를 더 공격할 하겠다 거다. 뭐 이러면서 안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표명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걸 하면서 약간의 그런 봉합 시나리오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설도 그냥 제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그럼에도 파국의 순간은 옵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 절대로 이게요. 국민들이요. 그건 확실하게 돼야 돼. 오늘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딴 거 어떤 거보다도 그 가족과 친인척의 가령 뇌물 무슨 뭐 하여튼 농단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국민들 감정이 상해요. 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서울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2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서울 때 이 얘기들이 국민들 물론 저는 이 뉴스가 다 지구를 세 바퀴 반을 돌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게 더 증폭이 되고 분노가 더 끌어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 아니 저는 근데 이 사안을 지금 이게 정말.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그럼요. 게요. 예. 당무 개입과 당무 장악도 지금 너무 심각하지만은 예. 상권 분리이고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김건희 여사의 그 몰카, 그러니까 뇌물수수 장면, 그러니까 그거는 뇌물인지 아닌지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뇌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왜 받았는지를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왜 나라가 뒤집어졌죠? 그때 연설문을 고쳐줬다 그래가지고 최순실 씨 때문에 그 사단이 됐죠. 사단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그때 수사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해먹은 거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보실 때에는 이건 연설문 고쳐준 정도가 아니에요. 네. 이건 아예 그냥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하고 받는 장면이 그냥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도 지금 뭐 너무 답답하시고 대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옛날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이 기저에 흐르는 민심은요 거의 폭발 직전인 거예요 지금. 저도 그렇게 근데 봐요. 이게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더 대통령실에서. 불난집에 기름 붓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를 벌어도 왜 그렇게 벌어요? 저는 정확하게 공직자윤리법에도 그렇고 예. 대통령 기록물법에도 그렇고 외국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국정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교류하면서. 중요한 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소장 가치와 앞으로의 계속해서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을 때 그게 지정이 되는 거지. 예. 아니 디올백이 무슨 소장 가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장난인데 이게 어. 말장난 가지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요. 제가 네. 아까 박근혜 대통령 그 기록 그 연설문 고쳐준 사건 상기시켜 드렸지만은 지금 이 사안은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고 이거 수사 안 하고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우리의 그 정서와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상 네.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뭐 사과 가지고도 옥신각신하는 걸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김건희 여사도 지금 사과할 마음이 현재로서 없어 보이고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조차 안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수사까지는 가지도 못했고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도 없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만 가는 것인가? 자, 계속 뭉개고 아니요. 가면 계속 뭉개고 가면은 특검할 이제- 수밖에 없죠. 특검을. 아니 그러니까 계속 뭉개고 가면 저도 이제 뭐 화난 지지자들이나 국민들 뭐 얘기하고 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가 조작 때문에 특검이 있는데 이게 걸려있고. 재의결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게 이 이 사안이. 사안이. 그다음에 이거 되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니 총선 때 심판하고 네. 그 이후에 이거 특검하자.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고요. 이걸 어떻게 넣어? 아니 제가 이거를 가지고 주가 조작 특검에 김건희 특검에 넣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했어요. 이거는 예. 별개 사안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따로 봐야 되는 사안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해일이 닥쳐온다고요.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닌 게 지금 네. 양평 논란도 다 국민들 뇌리속에 안 잊어버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있죠. 해명해야 될 게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이 명품백 사건은 이미 물증이 나와버렸잖아요. 이걸 네. 어떻게 수사기관이 저는 지금도 착수를 안 하는지. 계속 함정 몰카라고만 얘기를 아니, 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이게 뭐 특검을 가기 앞서서 당연히 공수처가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니까 수사를 해서 아니면 대상이 검찰도 용기를 당연히 내야죠. 근데 수사기관이 국민들의 월급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공조직들이
현직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지인일 리 절대로 없고요. 저는 가정조차 아니 왜냐면 맨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했었어야지. 조용한 약속한 데죠. 대로 조용한 데죠. 그 다음에는 대통령실에 자기 이름을 거는 짓 같은 건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요 상황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이 사안은요. 사안을 어떻게 풀기는 어떻게 풉니까? 수사를 받아야죠. 그 이거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 사과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건 수사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니까 지금 두문불출하시고 이렇게 있는 게 국민들이 잊어먹고 그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네. 앞으로 3년 반 동안 거기서 못 나오고 그렇게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요 갈등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무게추가 기운 듯하다고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번 이 과정 중에 친윤계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친윤계로 지금 알려진 이용 의원이 이제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단체방에 뭐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뭐 지지를 철회했다느니 이런 기사를 공유했는데 예전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 장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이게 힘겨루기가 서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공천을 앞에 둔 마당에는 우리한테 선거는 한동훈이 있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 공천권을 그러니까, 쥐고 있는. 공천권도 쥐고 있고 실제로 선거에도 김건희 뭐 특검이나 김건희 그 수사 디올백 이거는 풀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김경률 비대위원 한 뿐만이 아니라 이수정 예비후보 예. 또 뭐 하태경 의원 하다못해 태용호 의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김건희 명품백에 관련된 거는 이거는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은 딴 게 아니에요. 저도 현실 정치인을 해본 사람, 네. 지역 정치인을 해본 사람으로서 지역에 나가잖아요. 다 뭐 처음에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있다가 그런데 김건희 그 명품백 그거 어떡할 거야? 다 물어본다고요. 물어보면은 그거 가지고서는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당에 돌아와서 말은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어떻게 좀 털어줬으면 좋겠다. 자기네들 생각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편을 지금도 뭐 대통령 뭐 눈치도 다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양쪽 눈치를 보느라 정말 국힘 피곤해. 이게 제가 탈당할 때 이야기했던 피곤해. 그 기회주의가 그대로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친윤계 의원들의 행보.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이쯤 되면요. 수도권에서 출마할 사람들은 다 같이 스크럼 짜가지고 들고 일어나야 될 수준의 사안인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럴까? 이분들이 공천을 받아도요.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없다고 이미 자체 판단 내린 겁니다. 네네. 그럼 이분들은 원외에서 고생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뭘 바라냐면 그래 이번 총선 한번 쉬는 한 있더라도 윤 대통령 다음 임기 때 이제 그 총선 이후에 뭐 자리라도 하나 받자라는 그런 현실적인 면도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물밑에선 지금 뭐 이제 각을 재고 있겠죠. 누가 더 우세한지를 지켜보는 단계인 것이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인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인기는 거품이에요. 언제든지 빠집니다. 카푸치노 위에 있는 거품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권력과 한동훈 위원장은 미래의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세력이지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그 좀 신중한 행보들을 당내 구성원들이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이게 구체화되면은 전 윤석열 대통령한테 붙어서 또 한 번의 기회주의가 또 작동될 것이다. 그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원장 하나 내리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볼 뭐 때는. 선거 이후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만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아, 또 그것 때문에 또 일어날 테고요. 그게 2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글쎄. 아니 모든 건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있을 거예요. 모든 건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와 멘탈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거 못 버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 상당히 유리 멘탈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는 예. 한동훈 개인으로 싸워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는 그래서
욕심은 많은데 멘탈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까지 못 버텨요. 그래도 윤 네. 대통령은 싸워봤잖아요.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해서 정권을 예. 바꿔가면서 계속 버텨왔던 그 싸움의 역사가 좀 있고 그게 이제 대통령까지 된 그 서사의 일부인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살짝 그 지방 좌천된 건 좀 있고 하지만은 그 정도 멘탈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겨내기에는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멘탈이 또 그러니까는 강해 보여요. 워낙 보수 기질이 강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보수 기질로 강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한동훈처럼 부하가 빠릿빠릿한 부하가 그걸 백업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그런 보수 기질도 그동안 뿌려놓은 뭐 무슨 자원도 별로 없는 데다가 따르는 사람도 그렇게 없잖아요. 따르는 뭐 빠릿빠릿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오자진도. 내가 왜 신인규를 쳐다보고 있지? 아, 저도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 여당 얘기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네. 민주당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뭐 피습 사건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서천 화재 현장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일정을 대신하긴 했습니다만 뭐 지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좀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민생 대책 내놓는 것도 그렇고 이런 지적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이쪽에서 뭐 얘기하기 전에 뭐 아쉬운 건 있지만은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그냥 전공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깝깝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좀 재미가 없어 여기는.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정책 내놓는 것도요. 예. 하나같이 돌봄에 대한 것만 계속해서 정책 내놓고 있어요. 뭐 간호 파견하는 문제, 청소년 문제, 네. 학생 문제, 아이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생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영입 인사들도 좀 화려한 인사들은 별로 없고 다 민생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건 있어요. 저도 이제 왜냐하면 저도 꽤 화력이 센 사람으로서 밖에 네. 나와서 좀 이렇게 화력도 좀 세고 좀 이렇게 강하게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전공법으로 가면 된다. 전공법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워낙 지금 정권 심판에 대한 게 크고 이게 대세고 거기에 지금 뭐 김건희 뇌관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예. 것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예컨대 어저께도 네. 어저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못 가시니까 어저께 재판에 걸려 있어 네. 못 가시니까 홍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갔는데 한 3시쯤 가셨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3시쯤 가니까 이미 이제 그 물결은 갔단 말이죠. 1시 이쯤 해가지고 네. 갔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그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오히려 상인들 만나고 그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 못 만났다, 10초 만났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거 다 얘기 듣고. 근데 그런 이러고서 오는 부분이 거예요. 언론에는 많이 전해지지가 않아서. 언론에서 전해지지 않는 거야. 막 이거 뭐 한두 번이. 근데 저도 지금 이게 언론에서 찾아서 본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하도 그 질문이 있길래 예. 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언론에 찾아보니까 기사에는 다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궁중암투 이런 거 더 좋아해요. 저는 이 말씀은 동의가 되는 게 우리 네. 민심동행도 물밑에서는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 그 기사가 잘 안 질문도. 나가고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좀 억울할 수는 있겠다 맞아요. 생각은 그건 들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예. 잘하고 있는 건 없죠. 딱히 국민들 보시기에 그게 뭐 민주당을 신뢰한다라는 여론은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정당 지지율만 봐도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정권 심판 여론을 다 흡수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상대평가인데 상대방이 너무 낙제니까 학교를 안 와요. 그냥 아예 예. 학교를 안 와버리니까 그냥 공부 안 하고 펜만 굴리고 있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더 우수한 거예요. 상대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도 뭐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일환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고 아무튼 아까 그 홍익표 원내대표 언론에 주목 못 받은 부분은 제가 민심동행 창준위원장으로서 너무 공감이 돼서 저희 오늘 감명도 다 발표했고 27,000자를 써가지고 다 홈페이지에 올렸고 보도자료 뿌려도 한 글자도 안 나갑니다. 민심 동행도 열심히 하고 네. 있다는 거 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어필을 네. 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 복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입당을 제의를 했다고 하죠. 어떻게 보셨는지 코멘트. 네.
저는 잘 그냥 알아줄 뭐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아직 결정한 건 아니기 아직 때문에 결정은 좀 아닙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만약에 민주당 복당이 성사가 된다면 저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당적이 그래서 많이 바뀌었던 부분. 그냥 이상민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을 트레이드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어. 얘기들까지 나오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현주 의원께서 과거에도 많은 당적을 옮기면서 그 당적을 옮길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당적 옮기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명분이 있고 뭔가 납득이 돼서 박수 받는 당적 이동도 많거든요. 예. 뭐 예로 노무현 대통령도 당적 많이 바꾸셨어요. 근데 한 번도 그분을 기회주의다 이런 뭐 철새 이런 비유 안 하거든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근데 이현주 의원께서 이번에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예.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민주당에 다시 복당을 한다? 많은 부분에서 저는 국민들의 공감 얻기는 매우 어렵다. 네. 근데 그 책임도 다 지셔야겠죠. 민주당에 해결된 문제가 왜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다 지나갔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현주 의원이 가장 저기 했던 게 문재인 패권주의 이른바 이걸 비판하면서 했는데 그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 문재인 그러니까. 패권주의 지나가고 나니까 또 이재명 패권주의가 와서 아니, 그러니까 제 주장이 이거는- 아니라 제 예. 주장이 아니라 아니 근데 제가 그 이거는 나가신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식의 아니 민주당의 저는 얘기를 그걸 하니까. 바보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네. 민주당의 패권주의에서 패한 사람입니다. 항상 비주류였으니까 아웃사이더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에 대한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한 30% 있게 마련입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공천에 떨어지고 뭐 단일화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10달 만에 비례대표도 내놓고 우는 애도 저는 꽤 정치에서의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된다. 네. 내가 다시 재선을 나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그리고 패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어느 그룹에서나 패권이 없는 그룹은 없습니다. 음. 어디에서나 패권이 있고 그리고 주류하고 비주류는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다림이 없다라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의 문제는 여태까지의 문제는 비주류 맨날 패권 비판하고 비주류인 척 하다가 그러면서 싹 기회주의적으로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또 이제 공천되고 이러는 게 저는 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네. 야 나같이 정직한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아니, 그러다가 근데- 기회를 딱 걷어차고 그러는데 야 근데 이제 네. 제가 이번이 이현주 의원 건이니까 예, 질문은 이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현주 의원 건이니까 저는 이제 이현주 의원에 대해 제가 이현주 의원하고 최근에는 몇 달 동안은 이제 여러 가지 행보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현주 의원은 사실 지금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제3지대 이준석 신당에서 가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지금 그렇게 여러 보세요. 가지 아니 상황에서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먼저 또 제안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네. 그동안 뭐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뭐 토크 콘서트를 했었어요. 콘서트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가 여의치가 않은 거겠죠. 그다음에 판단이나 뭐 여러 가지 못마땅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기 민주당에서 제안이 와서 이제 좀 고민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철새들 싫어합니다. 네. 저도 철새를 싫어한다면 철새는 좋은 거예요. 철새는 좀 철새에게 미안해. 진짜 생물 철새. 정치 철새를 네.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상황이 굉장히 엄중할 땐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너무 음흉하거나 너무 사악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능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같이 할 수 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이렇게 봤을 때 이현주 의원은 그 카테고리는 들어가지 않는 거. 저는 이현주 의원을 맨날 보고 있으면 뭐가 떠오르냐면은 열혈남아 이렇게 할 사람이 열혈여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꼭 열혈남아잖아요. 너무 직선적이고 돌직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돌직구하고 그다음에 판단이 너무 빠르고 그리고 권력 의지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좋구나. 여성들 중에 권력 의지 있는 사람 저 꽤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그래야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 여기서 민주당으로의 복당 아마 네. 지금 고민도 할 거예요. 그럼 민주당에 들어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예. 그다음에 명분을 어떻게 가져와야 돼. 네. 본인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할 텐데 거기에서 만약 잘 판단이 되시면은 저는 지금의 가장 시대적인 이 부분은 뭐냐면은
하여튼 윤석열 심판, 예. 검찰 공화국으로의 퇴행을 막는 일, 네. 그다음에 김건희로 대변되는 이 부패 세력에 대한 이걸 심판하는 거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공감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하여튼 제가 봐도 네. 이현주 위원 가끔가다 저도 무서울 정도로 너무 돌직구 돌려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걸 또 그럼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니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음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악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모든 거에 유능하지는 않겠지만 완전히 예. 무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카테고리면 저 같으면 그냥 같이 일해봐도 괜찮다. 네, 이런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민주당 얘기를 조금 저도 하고 예. 싶어서 요즘 이제 하도 화제에 안 나오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저는 뭐 지금 탈당파들 뭐 예. 이낙연 대표나 뭐 김종민 의원 뭐 이원우 의원 이런 분들 저도 사실 그분들 권력 암투로 나갔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건 똑같이 비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 그런 문제가 없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이죠. 쉽게 말해서 두 분의 이재명 생각이 다르신 거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부재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수십 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대선 진 이후부터도 대안이 안 보여. 그러면서 계속 이재명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책임지지 않았고 반성과 성찰을 안 했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시각이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대표적인 예가 체포동의안 그 가결 국면에서 그때 예. 무기명 투표했잖아요. 갑자기 가결이 되고 나니까 민주당이 그때 영장 기각될 걸 모르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색출하면서 누가 수박이고 누가 가결표 던지냐 이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 하나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대안부재론이라는 거에 너무 꽂혀서 한 정치인의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그러면서 네. 사법 리스크까지도 함께 여기까지 짊어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민주당의 선택이니까 그거 책임지면 돼요. 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재판받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책임도 같이 지고 뭐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겠죠. 저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민주당이 사당화 프레임에 대해서 전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건 스스로 얘기한 대안부재론을 통해서 이재명 말고는 안 되니까 이재명 지키기로만 지금까지 왔던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한 거기 때문에 저도 네. 이낙연 대표나 그 비명계 3인방의 탈당에 대해서는 저도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이럴 때는 굉장히 비규정적이네. 그분의 생각이 국김 출신의 아니, 선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비규정적이네. 다 같지는 않았다는 아니요. 거. 왜냐하면 저는 글쎄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이게 좀 굉장히 길어질 거니까 굉장히 길어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은 하고 싶어요. 저는 하여튼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저는 특히 자치단체장을 꿈꾸는 사람으로서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단죄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악마해서는 안 된다. 정말 네. 법과 펜과 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저는 이재명 대표를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거는 이거예요.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건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그 양반이 처한 상태에서 굉장하게 성장을 하면서 대승적으로 대한민국을 사회를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게끔 하려놓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 굉장히 정서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능력으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는 글쎄요. 뭐 하여튼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금 하든 간에 윤석열 정권과 검찰 공화국의 지나친 이 억압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좀 힘을 합해서 힘을 합쳐가 이럴 때는 또 갑자기 이재명 대표처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평가나 그 여러 가지 사법적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전 충분히 다를 수 있고 그건 전 법원의 시간이라고 이젠 보고요. 예. 하여튼 이현주 의원님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올바른 선택하기를 바라고 네. 아마 이제 당을 계속 옮겨가는 듯한 이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는 매우 좀 냉정한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다. 전 그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스피킹 파워가 좀 강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판단은 청취자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